안녕하세요. 재테크의 신이라 불리는 40대 여자입니다. 러시아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의 돈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돋아 있다. 돈은 그 자체만으로 무서운 것이지만 그만큼 남의 돈을 버는 것도 빌리는 것도 훔치는 것도 마땅한 대가, 아니 어쩌면 더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꼭 남의 돈은 마치 거저본 돈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도 빌붙어서 거저 얻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빨이 돋지 않은 돈에 없는 이빨을 붙여서라도 남의 돈에 손 뻗다가 물리는 경험을 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서두로 돈 이야기로 시작을 한 만큼 제 인생에 돈만큼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없을 거예요. 돈이 너무 없어도 문제고 또 있어도 문제인 인생을 살아왔죠. 어렸을 때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그전에도 그렇게 풍족하지도 않았던 집안이 한순간에 창고 몇 개를 조잡하게 개조한 단칸방으로 떨어졌습니다. 변기가 있는 화장실은 있었지만 씻을 만한 공간은 없어서 건물 옆에 한 사람 겨우 지나갈 작은 골목에 수도를 연결한 곳에서 저와 오빠 그리고 동생이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에 씻어야 했네요. 겨울이면 어머니는 아침 일찍 블루스타 렌지에 소 돌려 뜨거운 물 팔팔 끓여서 밖에 있는 수도에 찬물과 섞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미지근한 물로 씻을 수 있게 해주셨지만 그것도 수도가 동파돼서 얼면 무용지물이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씻고 등교를 한 기억보다 눅눅한 몸을 이끌고 등교를 한 기억이 더 짙게 남아 있습니다. 오빠는 고등학교 때부터 주유소 알바, 편의점 알바를 시작해서 모자란 생활비를 벌고 저와 동생의 용돈도 줬었어요. 장남이었던 오빠에게 대학은 다른 나라 이야기였고 제가 기억하는 그 시절의 오빠는 늘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는 꿈도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그냥 어서 빨리 사방이 벽으로 된 화장실에서 매일 뜨신 물로 씻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빠처럼 기숙사가 딸린 공장에 취직을 할까 했는데 불행인지 행운인지 제가 성적이 좋았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담임 선생님이 진학 상담을 했었는데 제가 대학 입학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저를 뜯어말릴 정도였어요. 돈 없는 집안에서 애매한 재능은 그 당시 저에게는 혼란밖에 주지 않았고요. 내가 지금 돈을 안 벌고 대학에 들어가도 괜찮을까? 돈을 버는 것보다 대학에 가는 게 금전적인 투자 가치가 있을까? 하고 아직 미성년자 시절에 머릿속 계산기가 마구 돌아가는 거죠. 끝내 저는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오빠가 등록금을 보태주고 아버지가 고깃집에서 불판 닦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보내주셨거든요. 저를 대학에 입학시키고도 저희 부모님은 지금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정인이 공부 더 시켰으면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었는데 난 그게 아직도 그리 아쉽다. 부모님은 저를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지 못한 걸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제가 입학한 학교 등록금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그 돈이 나 하나를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오빠와 아빠가 잠을 참아가며 일을 하고 그리고 엄마와 동생이 먹을 거 줄여가며 모은 돈이라는 것을요. 그랬기에 제 어깨가 무거웠고 꼭 대학에서 배운 게 아깝지 않게 성공을 해서 우리 가족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고 사람다운 삶을 살길 바랬습니다. 아마 저는 20대를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만 2개씩 했고 방학에는 휴게소에 있는 기숙사에 들어가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았어요. 졸업 전에 취직해서 들어간 회사에서 처음 받은 월급은 가족들끼리 처음으로 근사한 식당에서 외식을 하는 데 썼고요. 이제 저와 오빠가 둘 다 돈벌이를 하니 돈이 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 바짝 벌어서 경기도에 가족들끼리 이사를 갈 수 있는 전셋집을 구했고요.
그리고 동생 대학교 등록금에 보탰어요. 저희 집이 망하고 20년 정도 지나자 조금씩 생활이 다시 안정권으로 진입을 하는 것 같은데 돈은 정말 벌어도 벌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 회사도 다니고 주말에 시장에서 건어물 포장하는 아르바이트로 투잡을 뛰고 있었음에도 뭔가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직장에서 연봉을 올리는 것도 그때 제 위치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이직을 하면서 알게 됐었거든요. 그렇다고 더 이상 몸을 혹사시켜 가면서 일을 늘리는 건 제 명줄을 당겨 쓰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주식을 하게 됐습니다. 인사말을 제가 재테크의 신이라고 했지만 어디까지나 제 스스로 저를 그렇게 부를 뿐이고요. 확실히 몇 년간 재테크로 재산을 증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남들에게 말하고 다니진 않았어요. 돈은 모이면 모일수록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돈을 버는 건 어디까지나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당장 내일 뜨는 해를 보지 않아도 되는 지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한 일이었으니까 뭐 자랑할 필요도 없었죠. 근데 돈도 써본 사람이 안다고 20대 때 제게 재테크는 그냥 최대한 아껴 쓰는 것밖에 없었어요. 외식 일체 안 하고 배달 음식도 안 시켜 먹기. 그리고 1년에 옷 하나도 안 사기. 상여금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예금 적금으로 나누기가 제가 생각하는 재테크의 끝이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30대에 들어서면서 승진을 하고 상여금을 꽤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걸 또 없는 돈이라 치고 예금을 드는 게 아니라 없는 돈이라 치고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떨까 했습니다. 그때 회사 부장님이 한창 주식 공부를 하셔서 점심 먹다 보면 이런저런 정보를 듣곤 했거든요. 저는 일개미처럼 일만 하고 식량을 저장만 하던 제 인생에 마지막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하며 투자를 했고 처음 치곤 나쁘지 않은 이익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때 맛본 승리로부터 제 재테크 인생이 시작됐어요. 투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돈 무서운 줄 아는 저는 재테크도 철저히 공부했습니다. 매일 주식시장 정보에 관한 기사들을 읽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고 책도 읽고 심지어 투자 귀재 강의까지 보러 다녔어요. 근데 그런 강연은 영양가 있는 정보는 별로 없었고 진짜 도움이 됐던 건 뉴스레터를 습관처럼 찾아보는 거였네요. 처음 입문을 했던 주식에서부터 유상증자 배당주까지 공부를 했고 들고 있던 적금도 하나 깨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 1년에 투자로만 1,500가량 이익을 봤었고 꾸준히 들었던 주택 청약에 기적적으로 당첨이 돼서 제가 주식으로 번 돈과 오빠가 모았던 돈, 동생 돈까지 해서 중도금을 내고 부모님과 함께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도 있었어요. 창고를 개조한 단칸방에서 30평대 아파트까지 드디어 앞으로 평생 우리 집으로 부를 수 있는 자가를 마련하게 된 거죠. 어쩌면 제 이야기를 듣고 참 재미없게 산다, 돈을 모을 줄만 알지 쓸 줄도 모른다고 연애는 해봤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나이만 헛먹은 게 아니라서 20, 30대 시절 연애도 해보고 심지어 30대 중반에 결혼도 할 뻔했었어요. 제가 이직을 하기 전 회사의 직장 동료였는데 저희는 3년 연애를 했습니다. 제가 뭐라 하든 하고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문제는 저뿐만이 아니라 본인 가족, 특히 본인 엄마에게도 무조건 응응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면서 그 사람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뭔 줄 아시나요? 바로 "아, 나는 좋은데 우리 엄마가" 였습니다. 상견례 날짜도 예식장도 드레스도 심지어 신혼집 위치도 다 본인은 좋은데 본인 엄마가 안 된다고 해서 더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끝내 결혼 준비 3개월 하다 "내가 너랑 결혼하는지 네 엄마랑 결혼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 마마보이와 파혼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이별을 통보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생전 처음으로 결혼까지 생각했고 가장 오래 만났던 만큼 이별 후유증이 있긴 했는데 저는 그걸 또 재테크로 이겨냈어요. 안 해본 달러 투자, 채권 간접 투자도 공부를 시작했고 이별로 인해 뻥 뚫린 마음을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하면서 메꿔갔죠. 그때 이미 30 후반에 들어섰던 저는 결혼 생각도 없었고 그냥 이대로 열심히 일하고 소소하게 투자하면서 앞으로 나 혼자 살 울타리를 만들어 가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40이 넘어서 제가 천천히 쌓던 울타리에 누군가 들어올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친구가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서 한잔하고 있다고 해서 얼굴 잠깐 보러 나갔다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대학 후배를 만나게 됐어요. 그 후배는 저보다 3살 연하였는데 생긴 것도 듬직하게 생겼고 과묵했는데 또 입을 열면 "아, 그렇습니까?" 한 깍듯한 존칭어를 쓰면서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좀 꼰대라서 아무리 사회에서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해도 여자라고 처음 본 자리에서 뭐 누나 누나 하고 은근슬쩍 말로는 영악한 연하들을 기피하거든요. 근데 그 후배는 초지일관 술을 2손으로 받고 심지어 고개를 살짝 뒤로 돌린 다음에 마시더군요. 얼굴을 봐선 취기가 좀 오른 상태인데 그런데도 그렇게 예의를 지키는 건 몸에 밴 습관이 아닌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헤어지면서 그 후배가 먼저 제게 그러는 거예요. "저 선배님 친구분하고 오늘 나눈 대화가 정말 즐거웠는데 괜찮으시면 종종 연락을 할 수 있게 연락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취기가 올라서 살짝 비틀거리는 와중에도 끝까지 깍듯하게 행동하는 게 신기하고 웃기기도 해서 저희는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몇 달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만나다가 연인이 되었죠. 그때 저는 40 초반이었고 남자는 30 후반이었는데 연애를 할 때 제가 제 파혼 이야기를 꺼내면서 물어봤었어요. 이렇게 멀쩡하고 공무원이라는 직업도 있는데 왜 나 만나기 전에 혼자였냐고. 그랬더니 좀 씁쓸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누나 만나기 5년 전에 마지막 연애했었는데 그냥 헤어지고 나니까 아무도 안 만나고 싶더라고. 근데 20대 때보다 30대가 시간이 몇 배 빠르게 지나가더라. 정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벌써 40이 코앞이야. 난 그동안 다시 내가 누굴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다는 확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못 만났는데 근데 그러다가 누날 만났고 뭔가 하늘이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먼저 연락처 물어본 거야. 나 원래 그런 거 진짜 못하거든." 그 말을 듣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람하고 헤어진 다음에 오는 무기력이라든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간이 바쁠 때보다 더 빠르게 가는 데서 오는 불안감이라든지 남자가 연하라서 그런지 제가 겪어온 걸 지금 겪고 있는 걸 보면서 위로를 해주고 싶기도 하고 또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8개월 정도 됐을 때 남자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는데 좀 이르긴 했지만 저희 둘 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해는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때는 이 사람을 만나면서 사라졌던 결혼 생각이 새롭게 꽃을 피우고 있던 터라 남자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요. 그 사람만 봐서는 참 좋았는데 사람은 비슷한 실수를 반복한다고 이 결혼 준비 역시 당사자인 저희 둘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인의 개입에 의해 파국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막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갈 때였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식은 언제가 좋겠다 정도 이야기를 할 때였죠. 그날은 제가 차를 가지고 나가서 예비 남편을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제가 목이 말라서 같이 차에서 내려 예비 남편의 자취방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예비 시어머니를 마주치게 됐습니다. "어? 엄마, 여기 왜 있어요? 나 보러 왔어요?" "아니, 미숙 이모가 코다리 몇 개 줘서 찜 해가지고 왔지.
냉장고에 넣어두고 나오는 길이야. 근데 옆에는 아, 엄마, 이쪽이 정인 씨. 나 결혼할 사람. 어떻게 인사드리기 전에 이렇게 만나게 되네. 이쪽은 우리 어머니셔.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정인이라고 합니다. 아, 그쪽이 아유, 생각보다 젊어 보이네요.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예비 남편 입에서 결혼할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싹 굳던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을요. 그리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대뜸 생각보다 젊어 보인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엄마, 나가면 남들이 정인 씨가 나보다 연한 줄 알아요. 얘는 또 오바하긴. 그래도 30대랑 40대가 어떻게 동년배로 보이니? 참, 아무튼 만나서 반가웠어요. 뭐 나중에 보자는 말 없이 끝까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어머니. 저는 이만 가보겠다고 인사를 드리고 차가 주차된 쪽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예비 남편이 저를 차까지 또 배웅을 하겠다고 따라왔고 자연스럽게 예비 시어머니도 오셨어요. 제가 차 앞에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차가 좋네. 마치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던 것처럼 제 차를 훑어본 시어머니가 내뱉은 말이었어요. 그 당시 제가 8년 탄 중고차가 타다가 마트 주차장에서 엔진이 나간 후에 차를 새로 뽑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국산이었지만 그래도 신형으로 나온 모델이라서 예비 시어머니가 보기에도 좋아 보이셨나 봅니다. 그러자 옆에서 예비 남편이 정인 씨가 능력이 좋다고 알뜰해서 돈도 잘 모은다. 나보다 주식도 더 잘 안다고 똑똑하다고 제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비 남편 입장에서야 이제 곧 며느리가 될 저를 예비 시어머니 앞에서 띄워준 거겠지만 그게 그 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몰랐죠. 저는 그날 저녁 저를 보고 대뜸 나이에 대해 운운한 예비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조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예비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빨리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뭔가 저를 석연치 않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첫인상으로 강하게 받았던 터라 좀 의아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초대에 예비 시댁에 간 날 저는 손질 굴비와 과일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가 젓갈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젓갈 세트를 사서 갔어요. 예비 시댁에는 예비 시부모님과 그 당시 2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하고 있던 시누이가 있었죠. 그날은 첫 만남과는 다르게 저를 보자마자 예비 시어머니가 잘 보니까 정말 우리 승택이보다 어려 보이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예상치 못한 만남이라서 좀 까칠해 보인 건가 했는데 분식집을 운영하시는 예비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식탁 앞에 둘러앉아 뭐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저희 집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연봉이야 먼저 상여금 제외한 기본급여 말씀을 드렸는데 제 연봉이 구급 공무원이던 예비 남편보다 높았거든요. 근데 예비 시어머니가 아유 나이만 위가 아니라 연봉도 위네 하시더라고요. 태도는 분명 바뀌었지만 계속 제 나이 얘기를 하는 게 뭔가 툭툭 거슬렸는데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승태한테 들어보니 가족들 모두 자수성가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부모님 집은 자간가? 네, 몇 년 전에 청약 당첨돼서 결혼해서 나가 사는 오빠 빼고 동생이랑 저랑 부모님은 계속 그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오빠랑 동생 연봉은 어떻게 되니? 뭐지? 싶더라고요. 아니, 제 연봉도 아니고 저희 오빠랑 동생 연봉을 묻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무리 남매여도 연봉까지 자세하게는 모른다고 대답을 피하고 옆에서 예비 남편도 내 동생은 백수인데 우리가 이 사람 오빠랑 동생 연봉 알아서 뭐 하냐고 예비 시어머니에게 핀잔을 줬죠. 대답을 거절해서 그런지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였는데
나중에는 또 이런 말을 꺼내시는 겁니다. 그럼 예단 목록은 언제 줄까? 아니면 그냥 현찰로 액수를 정해줄까? 저희는 원래 예물하고 예단을 안 하기로 했었거든요. 예비 남편이 모은 돈도 7천만 원밖에 안 됐었고, 시댁도 시아버지께서 실직자로 거의 5년 이상 집에 계셔서 시어머니께서 작은 분식집으로 외벌이를 하고 계셨고요. 그러니 결혼할 때 도움도 못 줄 상태였고요. 저야 받아야 한다고 생각도 안 하고 저는 제가 모은 돈이 있으니 상관이 없었지만 예비 남편이 먼저 예물과 예단은 생략하고 우리 둘 힘으로 결혼을 하자고 해서 저도 동의를 했었는데 대뜸 예물 목록 이야기를 꺼내니 당황할 수밖에요. 심지어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는 건데 예물 이야기 하나 없이 예단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그거 안 하기로 했다니까요. 그냥 우리 둘이 모은 돈으로 작게 시골리고 집도 대출 껴서 장만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니, 이 예단을 아예 안 한다고?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은 한순간에 굳었지만 그래도 그 후에는 따로 예단 이야기는 안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반응이 어쨌든 받아들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연락이 올 줄은 몰랐네요. 예비 시댁에 갔다 오고 나서 한 3주 뒤 예비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예, 내가 아무래도 예단을 받아야겠다. 또 이 소리인가 싶었죠. 제가 왜 그러시냐고 하자 예비 시어머니가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주 무논리적인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재주가 있으셨어요. 너네 신혼집 그거 승태 앞으로 공무원 대출 받아서 장만한다면서 그럼 집해 가는 게 승태인 거나 다름없는데 당연히 예단을 해와야 도리가 아니니? 뭐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희가 살 집 공무원인 예비 남편 앞으로 공무원 우대 대출 받을 예정이었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매매가의 일부분을 제가 제 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을 대출을 받기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 대출도 둘이서 같이 갚기로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 논리로 따지면 저희가 사는 아파트 지분은 제가 더 많은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도 예비 시어머니는 끝까지 그래도 본인 이름으로 대출받는 게 쉬운 거냐고. 그거 다 공무원이라 우대를 받는 건데 내 아들 아니었으면 못 받았을 대출이라는 소리를 하면서 네가 예단을 해와야 도리라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건 뭐 벽을 보고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한숨을 푹 쉬고 말했어요. 어머님, 그럼 제 앞으로 대출 받아서 집 살 테니까 저희 집으로 예물 보내주실래요?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예물 목록 보내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저는 정말 예비 남편 조건 하나 안 따졌거든요. 결혼하면서 이 사람한테 얻는 건 그저 앞으로 긴 시간 이 사람과 꾸려갈 안정적인 가정, 그 하나뿐이었어요. 그리고 당사자도 제게 원하는 게 없는데 왜 예비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원하는 게 많은지 점점 이 결혼 준비에 대한 환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예단을 거절당한 복수인 건지 저희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제 나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연상을 만날 줄 몰랐는데 그래도 정인이가 지 나이보다 젊어 보여서 다행이다. 예전이었으면 여자가 더 나이 많은 건 상상도 못했는데 세상이 바뀌긴 많이 바뀌었다. 정인이는 어린 신랑감 데려가서 좋겠다. 애는 당장 가져도 노산이니까 되도록 빨리 임신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전부 제 나이 이야기 같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슬슬 속을 긁는 소리에 좀 짜증이 나셨는지 그래도 우리 정인이가 능력이 있어서 균형이 맞지 않나요? 주서방은 뭐 3살 차이라도 어린 건 어린 거니까 연상인 정인이보다 철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긴 해도 정인이가 연상으로서 잘 품고 살겠죠? 라고 하셨어요. 예비 시어머니 표정은 썩었는데 옆에서 예비 남편이 장모님 말씀이 맞다고
제가 장가를 잘 가는 거라고 맞장구를 치니 예비 시아버지도 속 없는 놈이라고 하시면서 혀를 차시더라고요. 여러모로 머리가 아팠습니다. 혼주 예복도 예식장에서 연계된 것이 아니라 예비 시부모님이 아는 집에서 꼭 맞춤으로 하신다고 하셔서 그건 해드린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오빠 결혼식장에서도 식장통에 대여하시고 이번에도 대여를 하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셨는데 그래도 한 번뿐인 장남의 결혼식이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부모님이니까 못 해드릴 것도 없었죠. 제가 예단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으시다고 예비 시누이 것까지 이불 두 채를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예비 시부모님은 묵묵부답이셨죠. 심지어 예비 시누이가 대뜸 제게 엄마가 저도 한복 맞추라는데 언제 가서 맞추면 돼요? 라고 해서 시누이 한복까지 그래 그렇게 원하던 예물 온 가족 한복으로 퉁치면 되겠네 했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으니까요. 예비 남편이 전화해서 너는 그냥 추리닝 입고 와도 된다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렸습니다. 지금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은 정신이 온전하면 당장 그 결혼 무르고 도망치라고 하시겠죠? 걱정 마세요. 제가 그 결혼을 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으니까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예비 시누이까지 한복을 맞춰줘서 고맙다고 약소하게 답례품을 샀으니까 가져가란 연락을 하셨습니다. 저는 웬일이지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그날 저녁에 갔죠. 그날은 예비 남편이 당직 근무를 하는 날이라서 혼자 갔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간 예비 시댁에서 예비 시부모님이 제게 답례라고 건넨 건 눈을 씻고 봐도 그냥 A4 용지 한 장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딱 봐도 혼수로 보이는 온갖 가구와 가전제품이 수십 개의 목록으로 작성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그래, 보다시피 혼수 목록이야. 너 결혼 준비하느라고 힘들 텐데 내가 대신 만들었어. 이거 보고 넌 사기만 하면 된다. 아이고, 어찌나 생색을 내시던지 그거 몇 줄 쓰는데 손가락이 다 다셨나 봅니다. 이걸 감사하다고 절이라도 해야 하나 했는데 그냥 참고만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혹시 이게 오늘 저한테 주실 답례품이에요? 아니, 그럴 리가 있나. 이런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거기 매일 아랫줄 좀 봐봐라. 예비 시어머니의 손가락을 따라간 제 시선에 잡힌 건 기다란 혼수 목록 중 가장 아래 선불 3천만 원이라고 적힌 글자였어요. 선불? 여러분은 이게 뭔지 감이 잡히시나요?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이런 단어가 튀어나오는 건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다시 예비 시어머니를 쳐다보니 예비 시어머니는 빵긋 웃더니 정상인이라면 이해하기 힘든 말을 읊으셨습니다. 원래 4천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가 승연이 한복까지 해줘서 고마워서 그래서 1,000만 원 답례로 뺐어. 너 편할 때 내 계좌 알려줄 테니까 거기로 넣어주렴. 아니 어머님. 일단 이게 무슨 돈인지 알려주셔야죠. 승태한테 말 못 들었니? 너도 알다시피 공무원 되고 매달 집에 30만 원, 50만 원 생활비로 줬는데 이제 결혼하면 너도 시댁에 계속 돈 나가는 거 불편할 거 아니니. 그러니까 결혼 전에 미리 우리 생활비 할 거 보내놓으라고. 내가 몇 년째 마땅히 일을 못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 혼자 분식집 하면서 돈 벌고 모자란 건 계속 승태가 도와줘서 이렇게 살았던 거야. 저 그래도 제가 그 돈을 왜 어머님께 따로 보내야 되는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승태 씨는 혹시 알고 있나요? 예. 승태한테 그걸 뭐라고 말하니. 내가 이거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생각해봐라. 너는 아닌 척 하겠지만 여자가 나이가 더 많은 결혼 그거 잘 유지될 것 같니? 승태 주변에 어린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시간이 갈수록 집에 있는 나보다 나이 많은 마누라 눈에 들어오겠냐고.
근데 네가 결혼 전에 이렇게 미리 승태를 위해서 시댁에 신경 써봐라. 승태가 아주 너 모시고 살지. 어머님 죄송한데요. 어머니 그렇게 말하실 정도로 어머님하고 아버님 아들 안 젊어요. 저보다 고작 3살 어리고 곧 40이라고요. 40. 왜 계속 제 나이로 저를 죄인 취급하고 빚쟁이 취급해서 뭘 계속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 별로 남편한테 모셔지면서 살고 싶지 않고요. 또 결혼해서 나중에 승태 씨가 어린 여자랑 바람이 나는 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 일어나도 그때 일이잖아요. 그럼 그때 이혼을 하건 하면 되죠. 근데 어머님께서 이렇게 직접 본인 아들이 아내 버리고 오직 다른 여자가 어리단 이유로 마음이 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좀 놀랍네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이 얘기는 제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일단 이 충격적인 일에 대해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싶고 또 예비 남편과 심각한 대화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호락호락하게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종이를 한 번 잡았다가 다시 탕 하고 손바닥을 탁자에 치면서 내려놓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자 보자 하니 너도 참 대책이 없다. 야, 내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도 안 해. 뭐 나이가 많아도 허투루 안 먹고 실속 챙겨서 뭐 재테크니 뭐 해서 재산 불렸다고 들어서 능력이 될 것 같아서 다 달라는 거야. 근데 너 그럴 거면 돈은 왜 모았니? 결혼할 남자, 그것도 새파랗게 어리고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장 갖고 있는 남자랑 결혼할 거면서 이 정도도 시댁에 못해? 그냥 남편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어머님도 어머님 아들도 저희 부모님한테 저 잘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딸 결혼한다고 입을 해드린다고 했고 저도 따로 한복 맞춰드렸잖아요. 아이고 뭐 자수성가다 뭐다 수준이 딱 그 정도인가 보다. 너 정말 주식이니 뭐니로 돈 번 거 맞니? 그냥 그 나이에 너보다 어리고 안정적인 남자 만나려고 우리 아들 속인 거 아니야? 그 순간 입 밖으로 비웃음이 왈칵하고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상황에서 푸하하 하고 웃어버렸어요. 와, 내가 이러려고 돈을 악착같이 모은 게 아닌데 하는 생각과 함께 우리 부모님은 지금도 내가 용돈을 드리고 카드를 드려도 무서워서 잘 쓰지도 못하는 내 돈, 저 인간들이 우습게 보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휴대폰 주식 어플을 켜서 제 계좌에 있는 시드, 그러니까 주식 투자용으로 따로 넣어둔 현금을 보여드렸죠. 그 당시 제가 그 계좌에 시드만 1억이 있었거든요. 이건 주식용 계좌만 보여드린 거고요. 예금이나 적금은 은행별로 다 있어요. 직접 보여드리니까 좀 믿으시겠어요? 휴대폰에 공이 몇 개인지 눈알을 움직여 세는 게 보였습니다. 금액을 확인 후 순식간에 집안은 조용해졌죠. 저는 제 가방에서 항상 챙겨 다니는 볼펜 하나를 빼들고 말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충격적인 답례를 해주셔서 저도 보답 하나 할게요. 그리고 혼수 목록이 적힌 종이에 크게 글씨를 썼습니다. 파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예비 시부모님 앞으로 밀었어요. 공을 열심히 세던 눈이 일그러지더니 일순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하시더라고요. 아니, 이제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으니까 믿어. 믿는다고. 뭐 이런 걸로 바로 파혼을 한다고. 아니요. 어머님하고, 아니, 그쪽들이 믿든 안 믿든 제가 그쪽들 집안을 믿을 수가 없어서 파혼을 해야겠다고요. 우리 부모님도 미안해서 잘 못 쓰는 내 돈, 이제 며느리 된다고 지금까지 악착같이 내 가족을 위해 번 돈, 내 돈을 거저 가져가려고 혈안이 든 그쪽 집안에 전 며느리 될 생각 추호도 없다고요. 너 지금 억소리 나는 돈 보여주고 유세했더니 이제 돈 좀 있는 며느리라고 기싸움에서 주도권 잡겠다 이거야? 주도권을 뭐하러 잡아요? 어차피 파혼할 건데. 야, 막말로 너는 뭐 잘한 줄 알아? 돈을 그렇게 모았으면 뭐하니?
가족한테 쓰지도 않고. 그렇게 돈이 있었으면 고작 그 3천 좀 준다고 하면 될걸. 아주 끝까지. 맞아요. 나한테는 그 꼴랑 3천, 그쪽들한테는 꼴랑 아니잖아요. 근데 그 꼴랑도 아닌 돈을 뭐 맡겨둔 것도 아니면서 결혼 전부터 그렇게 당당하게 달라고 하는데 앞으로 결혼하면 아주 내 통장을 가족 공동 재산인 것처럼 생각하겠죠? 그리고 무슨 가족? 벌써 식을 올린 것도 아니고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돈 벌 때까지 뭐 도움을 준 것도 아니고 얼굴 본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인간들이 가족? 내 돈은 내 진짜 가족들, 내가 번 돈 귀하게 생각하고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진짜 가족들하고 쓰려고 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 고작 3천만 원에 날렸다고 생각하세요. 파혼 소식은 제가 알아서 승태 씨한테 직접 알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휴대폰이 자꾸 울려서 봤더니 예비 시어머니께서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잠깐 차를 세운 다음에 예비 시어머니, 예비 시아버지 번호를 싹 다 차단을 했고 예비 남편에게는 내일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예비 남편은 일 끝나고 전화를 한다고 했고요. 근데 도저히 얼굴 보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그 사람 잘못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얼굴을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죠. 그래서 문자로 그날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고 더 이상 당신 부모님 욕을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고 보냈습니다. 한 30분 정도가 지나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파혼이야. 내가, 내가 미안해. 내가 부모님이 갑자기 불러서 그런 말 하실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거야. 내가 부모님한테 말 잘할게. 그러니까 제발. 아니야. 나 이미 마음 굳혔어. 내가 보기엔 당신 부모님, 당신이 말한다고 달라지지 않으실 것 같아. 아마 우리 결혼하면 매일은 아니더라도 꼭 당신 부모님 일로 갈등 생길 것 같고 그걸 알면서도 결혼하고 싶지 않아.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아마 내가 이 정도로 당신하고 결혼을 포기할 정도로 이 결혼에 진심이 아니었나 봐. 제가 생각해도 잔인했지만 진심이었어요. 이런 일이 20대 때 있었다면 아마 이 결혼을 감행했을 것 같았거든요. 조금 더 현실을 모르고 결혼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다 사라질 거라고 믿고 했었겠죠. 근데 이제 살면서 사랑이나 결혼보다도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생기고 결혼이 무조건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내게 선택지가 많은 걸 깨닫게 되니 굳이 분명 내가 힘들어질 거라는 걸 빤히 아는 결혼 생활 속으로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뛰어들고 싶지 않았으니 말이죠. 예비 남편은 제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저는 단호히 결정을 내리고 얼마 안 지나서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든 파혼을 할 거라고 하고 피했는데 한 5일 뒤에 회사 앞으로 예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파혼인 만큼 예비 남편이 저를 찾아올 거라는 건 예상을 했지만 같이 온 사람은 전혀 상상도 못했네요. 예비 남편은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제 직장에 찾아왔으니까요. 솔직히 파혼을 통보하고 다음날 바로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늦게 왔나 했더니 예비 시어머니를 설득을 해서 오느라 시간이 걸렸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예비 시어머니를 끌어오더니 제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사과하신대. 당신한테 했던 말이나 말도 안 되는 요구들 전부 다 사과한다고 하시니까 제발 들어라도 주면 안 돼? 그 광경에 좀 어이가 없어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예비 남편이 옆에 있는 본인의 엄마를 툭툭 치더라고요. 마치 누르면 음료수가 나오는 자판기 마냥 예비 시어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죠. 내가 아들 결혼 앞두고 이래저래 생각도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 집 기둥 역할하던 애가 결혼해서 이제 도움도 못 받는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그래서 너한테 실언하고 또 이상한 요구를 한 것 같다. 사과하마. 아니요. 같다가 아니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앞으로 안 보고 살 사이에 사과하고 받고가 무슨 상관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승태 씨, 이렇게 찾아오지도 마. 잠깐 기다려봐. 내 말도 좀 들어줘. 듣는 건 해줄 수 있는데 어차피 들어도 똑같아. 나 결혼할 생각 없어. 당신은 일방적인 통보라고 생각하고 억울할 수 있는데 나도 지금까지 예단이니 한복이니 혼수 그 3천만 원까지 일방적으로 다 통보받았어. 당신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 저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이렇게 찾아오는 게 오히려 다 떨어진 정도 만들어서 떨어뜨린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뒤돌아오는데 뒤에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고 고함을 지르는 예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들이 엄마에게 길거리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모습은 누가 됐든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제가 먼저 파혼을 한 만큼 계약을 한 예식장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했어요. 예비 남편은 예식장이 취소가 되고 나서도 제게 끊임없이 연락을 했지만 전부 모른 척했고요. 본인 부모님은 안 보고 살겠다는 문자가 왔지만 그게 이미 다 엎어진 마당에 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파혼을 하고 2달까지는 계속 연락을 해오더니 일주일 정도 포기한 것처럼 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좀 놨나 보다 했는데 며칠 뒤 300만 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이 제 통장에 찍혀 있었어요. 예비 남편, 아니 예비 남편이었던 남자가 보낸 거였어요. 그리고 몇 분 뒤 문자도 왔는데 예식장 위약금은 제가 지불을 했으니 본인 부모님이랑 동생 한복했던 돈은 본인이 부담하겠다고요. 저는 가만히 그 문자와 통장 내역을 보다가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어디서든 행복하길 바란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결과가 어찌됐든 정말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결혼까지 했을 테니까요. 저는 이렇게 2번째 파혼을 하고 말았네요. 사실 첫 번째 파혼 때보다 그렇게 충격이 오래가진 않았어요. 물론 아, 내 팔자에 결혼은 없나 보다. 나는 평생 혼자로 살아야 하나 보다 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제 파혼 이후에 매일 집에서 누나, 뭐 먹고 싶어?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동생이나 종종 조카가 고모 사랑해요 라고 외치며 재롱 부리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주는 새언니와 아닌 척하지만 너 살 빠지면 더 못나진다 하고 휴대폰 기프티콘을 보내주는 오빠 그리고 평생 돈 든다고 여행 이야기는 꺼내본 적이 없으시면서 우리 딸 바람 쐬게 같이 좋은 데 갔다 올까? 하고 먼저 물어봐 주시는 부모님을 보면 이렇게 내가 몇 살을 먹든 나를 걱정하고 생각해 주는 가족들이 있는데 뭐가 혼자고 혼자면 또 뭐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앞으로는 다른 걱정 없이 그냥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일 열심히 하고 또 적성에 맞는 재테크도 공부를 해서 내가 버는 돈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아주는 가족들을 위해 더 알뜰살뜰 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엎어지긴 했지만 결혼을 준비하면서 부모님 곁을 떠나 독립을 하는 걸 기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5월에 자가를 마련해서 독립을 준비 중인데 결혼은 안 했지만 독립으로서 새로운 마음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볼까 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독립을 해서 새 인생을 시작할 저를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행복하세요.